예, 그러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예, 저당권의 효력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본 것은 뭐였죠?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서 이렇게 저당권자가 됐어요. 즉, 이 사람이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죠. 지금 1억을 빌려줬죠, 1억. 그죠?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원본 채권이라고 하죠. 원본. 그러니까 그냥 기본이 되는 채권이잖아요.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병이라는 사람을 볼게요. 이 사람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납부하죠. 돈이 이제 이 사람 돈이 나가요. 나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을의 채권자들이 뭘 하죠? 예, 빚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빚잔치를 해요. 빚잔치를 하는데 이 현재 갑은 저당권자인데 얼마만큼 이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이 사람이 이 원본 채권에 하나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될 것인지. 네, 우리 민법 360조는 뭐라고 했냐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를 한답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재 1억을 빌려줬죠. 1억. 이 사람이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X 부동산을 저당권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준 거냐면 2023년 1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하면서 언제 갚으라고 했냐면 23년 12월 31일, 즉 1년 뒤에 변제기가 있는 돈을 빌려준 거죠. 변제기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연이자 10%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을이 돈을 안 갚으면 뭐다? 위약금. 위약금이 뭐죠? 약속을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죠. 약속 위반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네, 위약금을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 위약금 받고 이 연이자는 뭐죠? 12월 31일 날 지급해야 하는 약정이자죠. 지금 이자라고 써 있는 거 이게 약정이자예요. 근데 이 을이 이렇게 12월 31일 날 갚으면 좋은데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라는 걸 물어요. 지연이자가 뭐죠? 지연이자도 거의 연이자랑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10%를 받죠, 연이자. 그래서 이 사람이 23년 12월 30일 날 안 갚아가지고 만약에 24년 12월 31일이 됐어요. 즉 1년 동안 돈 갚는 걸 지연을 한 거죠. 그러면 지연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야 돼요. 즉 뭐죠? 1년 지연했으니까 원본 금액의 10%또 1,000만 원 생기죠. 그리고
1년 뒤에 본래 12월 31일 날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였죠? 1억에다가 약정이자 12월 31일 날 지금 보는 거예요. 10%니까 1억에 10% 1천만 원. 이것을 언제 갚아야 하는 거죠? 12월 31일 날은 2023년 12월 30일 날은 이렇게 1억 1천만 원을 갚으면 되죠. 제때에 갚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죠? 1년 뒤에예요, 지금. 24년 12월 31일 날은 이 금액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1년 늦게 됐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해죠. 10%죠. 뭐죠? 또 1천만 원이 생기죠. 이걸 지연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 갚았을 때 생기는 이자. 그리고 원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연이자가 생기지만 이 1천만 원도 지금 약정이자로 발생한 이 1천만 원도 그때 23년 12월 31일 날 갚아야 하는데 1년을 또 늦게 갚은 거죠. 그거에 대한 지연이자 얼마? 1천만 원에 대한 10%또 100만 원을 지연이자로 갚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4년 12월 31일 부에는 여기에다가 1,100만 원을 추가해야죠.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여기서 끝날까요? 제때 갚았으면 위약금 안 내도 되는데 제때 안 갚았죠. 12월 30일 날, 23년 12월 30일 안 갚았죠. 그러니까 뭐다? 1천만 원까지 더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24년 12월 31일 날이 되면 이 금액 1,100만 원 플러스 1,000만 2,100만 원에다가 1억 1천 해가지고 얼마 갚죠? 1억 3,100만 원을 갚아야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지금 이 사람이 돈을 제때 못 받아서 뭐다? 지금 경매에 들어가요.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을 그러면 2억이라고 해볼게요. 돈은 1억을 빌려줬지만 이 부동산이 2억이에요. 2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경락이는 그만큼의 돈 가치를 지불하면서 이것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억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1억 3,100만 원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시겠나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저당권의 효력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중요한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뒷부분 봅시다. 뒷부분. 지연배상, 늦게 갚았을 때 생기는 걸 지연배상이라고 했죠.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데 다시 그렸던 거 한번 볼까요? 없어졌구나. 네, 없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방금 이런 얘기였죠. 단순해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X부동산인데 지금 1억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경과 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X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1번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후에 2번, 3번, 4번 저당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24년 12월 31일 됐을 때는 내가 1억 3,100만 원을 먹네? 또 가만히 있어가지고 25년 12월 31일 됐어요. 더 늘어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갑자기 화가 나죠? 이 사람들 화 날 거 아니에요. 이 2번, 3번, 4번 저당권 이 사람들도 을에 대해서 다 채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2억의 낙찰이 만약 되면 이 사람이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청구를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받게 될 경락금에서 이혼이 1번 저당권자니까
먼저 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는데 돈이 뚝뚝 떨어지죠. 자기가 받을 금액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뭘 뒀냐?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딱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1년치까지 아까 예를 들었죠. 2년치 지연배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치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뭐다? 1년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당권자한테. 그렇게 되면 이 2번, 3번, 4번은 이 부동산이 집행이 됐을 때 대충 1번 저당권자 제외하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1년분이라는 걸 둔 거예요. 이거 안 두면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못 받아갑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두는 거예요. 네,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설명 다 했으니까 한번 책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취지. 설명 다 한 내용입니다. 이걸 두지 않는다면 뭐다? 이 후순위 권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후순위 권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 그런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제한. 지금 후순위 권리자나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때문에 둔 규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경매대금, 환가대금에서 이 전액이 담보되겠죠? 그죠? 그리고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1년분 지연배상의 한정됨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1년분에 한해서 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자한테만 적용되는 조문이지. 예를 들어서 그죠? 똑같습니다. 1억 X건물 2억 했는데 X건물은 2억인데 1억만 빌려줬죠. 지금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있는데 지금 변제기가 1년짜리였어요. 이 소리죠? 지금 이렇게 변제기가 1년짜리 이런 채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어요. 한 뭐 3년 지났다고 해볼까요? 근데 1년 부분에 한해서만 지연배상 효과가 있죠. 그죠?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요. 되면 어차피 1년분의 하나니까 그죠? 왜 하나죠? 지금 후순위자가 있죠? 후순위자가 있으니까 1년분의 하나라는 제한이 적용이 돼서 뭐다? 딱 아까 봤으면 얼마나 적죠? 뭐 1년치 지났어요. 그럼 뭐 제가 1억 3,100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까고 나머지 돈을 다 이 사람들이 받아갔어요. 그죠?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은 지금 1억 3,100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3년이 지났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생겼다고 합시다. 뭐 한 1억 한 6천이라고 해볼게요. 1억 6천의 돈을 실제로는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을한테 내가 1억 3,100밖에 경매를 통해서 못 받았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360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다? 1년 분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한테 지금 내 물건이 없어져 가지고 내 물건이 경매돼서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늦게 갚았어요. 지금 3년이나 자기가 갚았으면
생길 문제가 아닌데 3년이나 늦게 갚은 다음에 지금 360조를 주장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전액. 이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은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매가 됐죠? 뭐다? 이 사람은 이제 저당권은 없어졌어요. 그냥 일반 채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죠?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일반 채권자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둘 다 저당권자에게 1년분 지연배상의 한정됨을 뭐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 예, 판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문이? 예, 1년분에 한정된다는 조문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 봤고요. 예, 내용. 원본 약정이자 위약금은 등기된 대로 담보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약정이자는 아까 1년, 변제기를 1년으로 삼았죠. 그때 발생하는 이자를 약정이자라고 하죠.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등기가 돼요. 2번 봅시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죠. 안 갚았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그 손해를 지연배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1년분에 한한다는 제한이 있고 이것은 누구한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매가 됐어요. 2억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되면 경매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죠. 법원이 이 경매를 알아서 주관하죠. 그러면 그 비용은 당연히 먼저 처리하기 국가가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나중에 가져가요? 안 그러죠? 법원에서 나 이렇게 경매 때문에 어떤 비용 발생했으니까 국가가 딱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정돼서 만약에 이 경매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9천만 원을 가지고 빚잔치를 한다 이겁니다. 됐어요? 우선 변제 효력. 이거는 이제 뭐 쉽죠? 지금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 보고 있죠?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있죠? 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건 뭐죠?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한다는 얘기죠. 경매가 됐을 때. 그래서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권도 있어요. 경매를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거나, 그죠? 다른 사람이 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그죠?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안 했다고 해서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담보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 우선 변제 수위는 지금 보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취득자의 지위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도 설명을 한 내용인데 제3취득자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봅시다. 제가 이걸 어떤 걸로 설명을 했냐면 이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이 X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죠. 그죠?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한편 저당권 설정자죠. 이것은 채권자고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사용수익을 누가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용수익은 계속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매매를 못 하나요? 이 지금 X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죠. 지금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해서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채무 인수는 안 하고 이 금액에 맞게 이 부동산이 2억이라고 하면 2억을 다 주고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채무는 이 사람이죠. 채무자는 이 사람입니다.
이 을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를 이행을 안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갑작스럽게 자기는 이 사람은 이 을이 채무를 이행할 거라고 믿고 이 부동산을 샀겠죠. 근데 경매가 신청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경락인이 발생을 합니다. 즉, 뭐 정이라고 할 거예요. 정이 새로운 경락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병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손해죠.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취득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 보호할 필요 있겠죠. 또는 이제 지금 소유권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뭘? 지상권을 누구한테 설정해줬다고 봅시다.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해줬다고 봅시다. 그냥 뭐 B라고 해볼까요? B라는 사람한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돈을 갚으면 좋은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저당권 다음에 있는 이런 권리들은 경매가 되면 싸그리 없어지잖아요. 그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먼저 지금 저당권을 잡고 있죠? 이게 저당권이 이것보다 훨씬 더 먼저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밑에 있는 권리들은 다 없어집니다. 갑자기 이 B라는 사람이 나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갑자기 저당권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채무를 안 갚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책을 볼게요. 1번 볼까요?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 저당권 설정 후죠. 당해 부동산에 뭐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 취득자죠. 그죠? 뭐 지역권 같은 거는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소유권 또는 지상권, 자산권, 용익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됐고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에 제한을 안 받죠.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당권이 실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이 저당권 후에 담보물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왜 제3취득자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이 저당권자들은 당연히 돈을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아서 선순위 저당권 금액이 얼만큼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3취득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익물권자만 또는 소유권자만 이렇게 제3취득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보호조치. 그죠?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3취득자. 그래서 보호조치를 봅시다. 1번 볼게요.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3취득자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보호를 받냐면 이런 사람들이 변제를 할 수가 있다네요. 무슨 얘기죠?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변제를 해가지고 누구의 채무를 변제를 한 거죠? 지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그것을 변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갑이 을한테 지금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 병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또는 뭐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죠?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채권, 이것을 대신 갚으면, 그죠? 대신 갚으면 채권이 없어지면 이 저당권도 없어지죠? 없어지면 이 사람은 경매를 당할 위험이 없어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3취득자가 대신 변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은 본래부터 이 제3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참고점을 봅시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즉, 제3자의 변제 조문을 두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3취득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조문에 의해서 변제가 가능한 사람인데 왜 굳이 이 조문을 뒀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뒀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3취득자 변제 규정을 둔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갑을병, 이 사람이 제3취득자죠. 이 사람이 대신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문을 둔 이유는 뭐다? 지연배상 1년분 있죠? 그거에 한해서 이 사람은 그것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한 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3년. 그러면 금액이 아주 커지겠죠. 그걸 전부 갚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1년분에 한해서 이 사람이 갚으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3취득자의 이 변제 규정은 이렇게 제3자의 변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규정을 둔 거예요.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3취득자는 뭐죠?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대신 변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364조를 둔 취지, 민법은 제3자의 변제 규정, 위에 참고조문 제469조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별도로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를 둔 이유는 변제하여야 할 채무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통상의 일반적인 제3자 변제는 채무자의 모든 범위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지만 제3취득자는 어디까지만 한다고요? 1년분에 한해서 갚으면 경매를 진행 안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제3취득자의 변제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리고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므로 뭐다?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집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갑을병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 병이 대신 갚았죠. 이 채무를. 그러면 뭐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채무 병이 대신 갚았어. 환호를 지를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대신 갚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상권, 구상채권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채무를 갚았을 때 구상채권이 나와요. 구상채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계속 채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볼게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367조 봅시다. 저당물에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데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있죠? 제3취득자의 보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호하느냐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뭐죠?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이 소리죠. 1년, 지연배상 1년분의 그 범위까지 대신 변제하면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배웠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 변제할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이 되죠. 지금 경매가 진행됐을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즉 돈이 들어오는데, 그죠? 그 돈을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나눠 갔죠? 나눠 갔는 데 있어서 이 제3취득자가 자신이 점유 중에 이렇게 비용 지출한 게 있어요. 제3취득자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채무자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에서 이 제3취득자가 점유 중에 이렇게 발생시킨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지금 367조가요. 그래서 얘는 한번 볼까요? 5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대요. 돈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만일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 대가에서 뭐다? 이 엘리베이터 유익비 상환 청구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 뭐 1번, 2번까지 볼까요? 1번은 먼저 딱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가가 경매하는데 돈 들었어 해가지고 가져가요. 1순위로. 2순위가 뭐죠? 그 다음에 이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 봤고요. 네, 판례 볼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 증가된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뭐 이런 것까지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내용은 아셔야겠죠.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뭐다? 제3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자도 이렇게 제3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먼저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됐고요.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수단으로 봅시다.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봤네요.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침해될 수가 있겠죠. 그죠? 침해됐을 경우에 어떤 구제 수단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은 전 시간은 아마 상당히 오래전인데 초반에 많이 했어요. 왜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즉 물권이 침해됐을 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물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죠. 지금 저당권도 물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배우자 이 소리입니다. 네, 저당권 침해는 일반적인 물권이랑 좀 다르게, 일반적인 물권 침해랑 좀 다르게 약간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저당권 침해란 봅시다. 저당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 소멸시켜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목적물이 훼손된다거나 목적물이 그 채무자로부터 분리된다거나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 가치가 감소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물의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설정자에게 있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인 저당권 설정자의 사용 수익은 저당권 침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약간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령 교환 가치에 감소가 있는 사용 수익이 있어요. 즉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데 약간의 교환 가치에 감소가 있는 정도의 이렇게 사용 수익을 하는데 현재 그 저당물의 가치가 그 물건이 그 피담보 채권액을 넘고 있으면 뭐다?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 수단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4가지 구제 수단이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페이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저당권이 침해된다 그러면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저당 살림이 부당 벌치됐다. 살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뭐 임목 같은 경우에는 임목 등기가 되면 저당권을 객실할 수 있죠. 근데 그 살림이 부당하게 잘려 나갔대요. 그러면 그죠?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 저당이에요. 공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권 동의 없이 반출이 됐다거나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소멸을 했어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해야죠. 근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 뭐다? 저당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저당권에 대한 방해나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뭐다? 제거 청구권 가능하죠? 예방 청구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잘 보세요. 저당권자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이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에 대해서 써놨는데 고의과실 불문하고 손해배상 발생 요하지 않는다. 뭐와 차이죠? 손해배상 청구권과 차이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건이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에요. 즉, 물권이 침해됐을 때, 즉, 어떤 상태만 발생하면, 물권의 침해 상태만 발생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런 고의과실, 이런 게 상관없이, 즉, 주관적인 거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물권이 침해됐다거나,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침해됐죠? 저당권이 침해됐으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 볼까요? 지금 362조를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요건이죠.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대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원상 회복이나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건물인데 저당 잡힌 그 목적물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큼이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근데 이 파손을 보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잘못해서 파손이 된 부분이라네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죠? 갑자기 자기는 이 2층짜리 건물을 저당을 잡았는데 그 일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뭘 할 수 있다고요? 아, 이거에 해당하는 이걸 원상을 회복을 시키든지, 그죠? 원상을 회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에 상환하는 뭐 다른 조그만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을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 이것을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죠. 나오면 담보물 보충권 행사로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가 손해 난 게 있나요? 손해가 완전히 회복이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아니면 즉시 변제 청구권 이 밑에 나오는 건데 이건 행사 못 합니다. 왜? 다 원상태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밑에 4번 즉시 변제 청구권 볼까요? 이 기한의 이익 상실 388조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1호, 2호 봅시다. 기한의 이익 뭘까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어요. 지금 채무자가 을입니다. 언제 빌려줬냐면 23년 1월 1일 날 빌려주면서 12월 30일 되면 갚으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 채무자가 담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을이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줬어요. 이 담보를 손상시켰다거나, 그죠? 뭐다? 감소시켰다거나 멸시하게 할 때, 또는 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를 제공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다? 기한의 이익, 채무자는 12월 31일까지 안 갚아도 되죠?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한의 이익, 12월 31일까지 을이 채무를 안 갚아대도 되는 이익을 주장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갑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담보를 뭐 제공하지 않았거나 담보를 손상시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뭘 할 수 있는 거죠?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밑에는 안 읽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저당권자는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죠. 돈 내놔 했습니다. 근데 이 이행이 없으면 바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를 볼까요?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저당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가 없죠.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줄친 거 볼까요? 정상적인 점유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의 실현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침해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겠죠. 즉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범위를 초과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이렇게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까요? 공장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 반출됐어요. 몰래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해야겠죠. 3번 볼까요? 대지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신축 공사를 계속한다면 무슨 얘기죠? 이런 얘기죠. 한번 봅시다. 이거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빌려줬어요. 지금 뭘 저당이 잡혔냐면 나대지예요. 아무런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저당을 설정했겠죠. 채무자가. 그죠? 근데 지금 토지는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겠죠. 을이 건물을 지어요.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근데 뭐 건물을 지으면 좋은 건데 돈을 안 갚고 지금 이 을이 갑한테 뭔가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갑은 또 내 돈 갚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면서 채권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저당권자니까. 근데 경매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게 좋아요? 건물이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나대지 있는 상태가 훨씬 더 경매가 잘 되겠죠? 어차피 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락인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토지만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까지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토지만 취득하죠. 토지만 취득하는데 건물이 있네요. 그러면 재수 이게 아니고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남의 건물이니까 재수해요. 내 거 이게 아니고 남의 건물이니까 철거를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철거가 진행될 예정인 토지를 경매 받는다? 철거 비용이 들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태, 즉 이 을이 갑한테 돈을 안 갚으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건물을 진다. 그러면 이게 경매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은 돈을 안 갚고 있으니까. 근데 건물을 계속 지면 자신의 저당권이 가치가 감소가 돼야 되겠죠. 경매가 됐을 때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 철거가 예상되는 이 상태에 있는 그 토지를
경매를 받게 되는 사람은 돈을 조금밖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저당권에 기해서 이 뭐다? 예상 그 신축 공사를 스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저당권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신축 공사를 계속한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 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그죠? 매각 가격을 저감시키죠. 그래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다? 저당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됐고요.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을 봅시다. 예, 저당권도 처분할 수 있죠.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처분할 수 있는데 뭐다? 어떤 제한이 있죠? 저당권만 처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피담보 채권과 함께 처분해야죠. 부정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랑 분리해서 저당권만의 처분은 무효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즉 채권자죠. 채권자면서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예요. 근데 이 갑이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넘기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넘기고 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만. 그러면 병이 저당권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넘겨받았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저당권은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죠. 채권은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이런 저당권은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저당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저당권은 가만히 있으면서 채권만 넘겨받았어요. 이 사람이 채권 양수인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저당권은 안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채권은 여기 갔으니까 이 저당권은 그냥 무효가 될 텐데, 그렇다고 이 채권을 받은 것까지 무효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무담보의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죠. 채권자가. 그래서 저당권과 분리한 피담보 채권만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죠. 단지 저당권이 뭐다? 부종성으로 채권이 여기 갔으니까 소멸할 뿐입니다. 됐죠? 마지막, 저당권의 양도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뭐다? 법률 행위, 즉 계약과 저당권의 양도는 뭐다? 부기등기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그랬죠? 왜? 순위를 유지를 해야 하니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족하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저당권의 양도에 대해 봅시다. 저당권의 양도.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죠.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병한테,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채권과 저당권을 같이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이전에 대한 계약은 누구랑 한 거죠? 둘이 한 거예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이 사람은 알아서 처분할 수 있죠. 왜 그렇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처분하는 거예요. 알아서. 저당권을 이렇게 처분한 겁니다. 병한테. 그래서 이 채무자한테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저당권은 알아서 처분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겠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의 소멸로 갈게요. 물권 일반의 공통 소멸 사유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됐고요. 2번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한 소멸. 이건 중요하죠. 즉 부종성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만의 소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 저당권이 소멸하죠. 변제가 됐다거나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됐다거나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포기를 했다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저당권만이 독립적으로 시효에 걸리진 않는다. 그죠? 우리가 소멸시효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이렇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되면서 이 사람이 저당을 받았어요. 저당권자가 됐어요. 근데 이 갑이 채권을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채권을 행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서 채권이 소멸하죠. 그것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저당권이 시효 소멸하는데 이 소멸하는 이유는 뭐다? 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독립적으로 저당권이 시효 소멸 걸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당권만이 독립적으로 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채권이 소멸됐을 때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지 채권과 전혀 무관하게 저당권만 독립적으로 시효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3번 볼게요. 3번은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하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한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저당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저당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봤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을이 지상권자라고 해볼까요? X 토지의 지상권자고 이 사람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겠죠?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지금 을이 X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을 객체로 해서 뭘?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병은 지상권을 객체로 한 저당권자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볼까요? 만약에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 소멸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상권을 객체로 하는 이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죠? 그러니까 즉 지상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뭘 두고 있냐면 이 저당권자가 갑자기 이 지상권 때문에 자기의 저당권을 잃게 되면 불합리하니까 이 둘 사이에서 만약에 지상권을 소멸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다거나 봅시다. 이 사람이 이 갑과 을 사이에 이 지상권이 설정되는 이 지상권을 이 양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소멸시킨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침해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이렇게 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소멸시키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뭐다? 기간 만료로 소멸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의 해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이렇게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간이 만료됐어요. 지상권이 기간이 있는 지상권이었는데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게 소멸시키는 행위인가요? 아니죠. 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도. 소멸시키는 행위 아니죠. 또는 이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상권 파트에서 공부를 한 건데 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해야죠. 지상권도 지료 지급, 유상이 있는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죠? 무상도 되지만 유상도 되죠. 지료 지급을 안 해가지고 얼만큼 2년분의 지료를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소멸시키는 행위인가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 사람이 소멸 청구권을 행사한 거지 소멸시키는 행위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공부했었어요. 또는 지금 법정의 해제가 나왔는데 아직 해제를 안 배웠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 이행을 지체를 해요. 그러면 이 갑은 뭘 할 수 있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 소멸청구권 해가지고 이 지료 지급을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법정 해제를 행사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죠. 즉 이런 경우는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까지 소멸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은 한번 잘 보시고요. 예를 봅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전세권 설정자와의 합의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전세금을 기존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변경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다? 저당권자에게 주장 불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얘기죠.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을 대상으로 누구한테?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이 병한테 불이익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취지가 법조문이. 근데 이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전세금이 지금 1억이었는데 8천으로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병은 전세권 자체를 저당으로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전세금 반환 채권이 1억이 있구나 하면서 저당을 설정받은 거죠. 근데 갑자기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전세금을 줄인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전세금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병한테 이 둘 다 대항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판례를 볼게요. 담보물권의 부정성에 따른 소멸과 관련된 판례. 이건 봤던 판례네요. 패스합시다. 맞섰어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채무자의 변제로 저당권 소멸 시 저당권 소멸 청구권자.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뭐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줬죠. 뭐 1억이라고 해볼까요? 1억을 빌려주면서 X 부동산에 그죠? 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당권자죠. 반대로 이 사람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즉 뭐죠? 이 을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이 사람이죠. 채무는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소유권은 이 사람이 갖고 있게 되는 구조예요. 이 병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3취득자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을이 성실하게 이렇게 변제를 했다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이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변제, 누가 이 변제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 이 X부동산이 현재 병소유죠. 병이 딱 소유권자인데 이 등기를 보니까 등기부 을구에 이 저당권이 남아있죠.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그죠?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갚았죠? 그러면 이 병은, 이제 의리를 다 갚았으니까, 뭐다? 내가 소유권자인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 저당권 등기를 없앨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즉 방해 배제 청구권인데, 이게 저당권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당권이 있나 보다, 이 X부동산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이 갚았으니까 이 저당권은 이제 무효의 등기죠.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에 기해서.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하는 거죠. 병이 물권자니까, 소유권자니까. 근데 이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 을도 지금 채권자, 채무자 이 두 사람이 지금 관계는 있어요. 이 채무자가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채무자는 자기가 돈 갚았으니까 당사자로서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둘 다 소유권자 병, 그 다음에 채무자 을 둘 다 이 사람한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볼게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즉 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전이 됐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전된 경우에 현재 소유자 누구죠? 병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즉 이 사람은 소유권자니까 지금 등기가 돼 있는데 그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만 2번 볼까요?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을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둘이 계약 당사자죠.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뭐다? 계약상 권리입니다. 을은 계약상 권리자로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야.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이 을이 현재 소유권자는 아니죠. 상실을 했죠.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뭐다?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서 이렇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됐습니다.